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광산을 상상하다,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함께 꿈꾸는 광산의 미래 7월 광산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자는 인문연구원 동고송 윤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 계세요? 네. 아, 입으셨어요? 수해 복구 중인데 이런 행사 해도 되나요? 네, 할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돼요? 네. 되는 건 어떤 거고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제가 사실 요 며칠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글을 하나 지금 쓰려고 그래요. 도대체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축제가 내일도 광산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어떤 건 또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뭐 오늘처럼 인문학 강좌라는 건 또 이건 해도 된다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말로 뿌듯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시민들이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생각을 점점 깊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실제 발견하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만날 때 흔히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견하고 다르면 어떻게든 내 의견을 그냥 상대도 내 의견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막 화도 냈다 무슨 별 방법들을 다 동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제도로서는 민주주의는 있지만 생각의 민주주의는 많이 부족하구나. 되질 않아. 이게 민주주의가 되질 않아. 민주주의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 생각의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산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생각의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지금 뭐랄까 이제 넓혀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한의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한의원 선생님은 특별하게 또 광산하고 많은 인연이 있으세요. 태어나서 어릴 때 뭐 이쪽에서 이제 뜨셨다라거나 아무튼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고 또 정확한 제가 연도는 모릅니다만 90년대 초일까요? 언제일까요? 광산에 보면 신창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광산에 21개 동이 있는데 별 내리는 신창동이라는 이런 이제 작품도 하셨고 또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별밤 미술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제 별밤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제 전시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림동에 가면은 그 선생님 이제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에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실 거고 또 작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품 안에 또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시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하시는 참 이제 대단한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나를 위해서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또 색다른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을 뺏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 빨리 모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원 선생님을 큰 박수 한 번으로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강사석의 말씀 감사합니다. 양림동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문턱을 그런 미술관을 꿈꾸고 그렇게 그 미술관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화가 한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 제 고향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여기 71년 전, 그러니까 제가 55년생이니까요. 근데 53년도에 송정 그 여자 중학교 교장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55년에 그 송정 여자 중학교 관사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까지 송정리에서 살았네요. 그래서 광산군 송정리 789번지 그 번적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써서 엊그제 일은 잊어버리는데 그 옛날 번적은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785번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친형이 오셔서 789번 줄라고 그렇게 고쳐주시네요. 이렇게 화가들은 그 자기 작업실에서 그 그림 앞에서 그 캔버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강연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평생에 이렇게 큰 강당에서 강연을 해본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만한 데서는 조금 해봤었는데, 그래서 많이 떨리고 어눌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그 손녀를 봤어요. 외손녀를. 지금 2살인가 아주 어렵게 해서 손녀를 봐가지고 우리 아내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서울 가서 그 손녀 본다고 가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데요. 이제 강연이 있으니까 여름에 뭐 우리들이 옷을 그냥 대강 입잖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은 것은 뭐 이렇게 결혼식장을 갈 때나 하고 거의 안 입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청바지 입고 그냥 티 하나 걸치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옷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매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고 오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톡에다가 옷이 없어. 내일 강연장 가는데 뭔 옷이 없다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옷이 없어? 그렇게 많은데? 그러고 이렇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아내가 그 아래다 뭐라고 썼냐면요, 강연을 옷이 아니야 입으로 하지 마음으로 하지. 그래서 아주 완전히 케오트가 당하고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옷을 좀 입고 왔네요. 오늘 그 날씨가 그 36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더운 이런 시절인데 이렇게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70 한국 나이로는 이제 71이네요. 근데 지금 온도가 꼭 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20도나 이렇게 17, 뭐 7도, 8도, 20도, 그때 정말 살기 편하잖아요. 그런 날씨 때. 초가을이나 그 봄에. 그때 그 온도의 나이는 제가 생각할 때 20대, 30대, 40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36도 이렇게 되니까 60대 나이 정도 되면 아마 30도 정도 될 것 같고요. 35도, 6도 되니까 온도도 내 나이에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간 시간은 36도에서 37도 올라가면 정말 숨이 막히잖아요. 하루하루가. 그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5도에서 6도, 7도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중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특별히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뭐 미술 학자여서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 그림, 내가 송정리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지금까지 평생
화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제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술가는 그 신이 인간한테 내려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술가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고 해서 결코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한강욱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뭐 5위, 6위인데 자살하는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하고 인간의 행복이 꼭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좀 행복해지는 거,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것이 주는 것이 아마 예술의 세계인 것 같아요. 예술과 위로, 감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감동을 받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정말 그 곁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들. 그 사람 옆에 가면 괜히 1시간은 있어도 1초처럼 빨리 이렇게 너무 따뜻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장 상처받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를 가장 위로해 준 사람 것도 사람이고, 가장 자기를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인간한테 그런 가장 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어떤 사람일까를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남이 나한테 막 고통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내 친구들 옆에 사람들한테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나무들, 바람, 들녘, 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한테 느낄 수도 없는 굉장한 큰 어떤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아름다운 들녘을 혼자 걷는다거나 나무숲을 걸었을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한테 내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술가죠. 근데 예술가들은 이런 게 있어요. 고통이 심한 예술가일수록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정말 그 숙명적으로 신이 가혹한 형벌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심한 예술가일수록 더 위대한 작품을 낸다는 거,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커봤자 가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가슴 속에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주는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지만은 우리가 우주를 담을 수 있잖아요. 우주를 이 작은 가슴에.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가 한 80년, 90년 아니면 빨리 가신 분도 있지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만나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한테 뭔가가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고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걸 만나는 방법이 고통이거든요. 매일 행복하고 웃고 떠들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큰 고통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술가들한테는 심한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고요. 베토벤도 그랬습니다. 윤동주도 그랬고 소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내려준 그 위대한 선물인 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 자기 생애, 굉장히 생애를 더 폭넓고 깊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너무 좀 험하네요. 제 작업실에 있는 캔버스입니다. 제가 송정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 보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그래서 송정리에서 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담양에 갔고, 담양에서 나주로 이사 갔다가 유년 시절 그 몇 년 사이에 그 다음에 한평에 가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관양에서 1학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 잦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고 사귀려고 그러면 그냥 떠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 되고 이렇게 남들이 하는 뭐 팽이치기 이런 것도 전혀 배우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병이었어요. 아버님께서 관양 그 농고 교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 집이 그 뜰이 1,500평이 되는 관사에 살았거든요. 큰 기하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우리 형도 계시지만은 형이랑은 다 그때 형이 서중 다닐 때인가요? 가시고 저하고 누나하고 3살 동안 누나하고 둘이서 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내 기억으로는 거의 1년 만인가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병을 갑자기 얻으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큰 수술을 하시고 그랬던 그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고 따뜻하고 아버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병으로 오신 다음에는 집안이 암흑으로 변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언제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죠. 그게 어렸을 때 제 그 감정이라든가 성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께서는 그냥 그 아버님 병간호를 이렇게 하시고 큰 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다가 병이 드시니까 나중에는 그 먼데 적은 나중에 섬 같은데 그런 데로 발령을 받으셔서 몇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이제 오시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막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뭐 아버님이 이제 아프시다가 이제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노는 일이에요. 학교 끝나고 나면 양림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이사를 자주 하다가 아버님께서 양림동에 드디어 이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평생을 살게 해서 저한테는 고향이 2개입니다. 송정리, 태어난 송정리하고 양림동이 2개가 고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이 일이고 그래서 그 집안에 우리 이제 형도 계신 형도 서중 일고 나오시고 큰형은 서울대에 나오고 아주 큰 누나는 와세다대에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그 굉장한 학력들이 좋은데 저만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그냥 놀자판이었어요. 학교 팽개치고 양림동 전체를 싸다니면서 놀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합강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옆에는 숭일중학교 가게 되고 또 숭일고등학교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열등의식이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밤을 좋아했어요. 이 낮보다는 밤이 대신에 훨씬 더 편하고 눈에 안 띄고 그런 성격을 그냥 지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간섭을 안 받으니까 굉장히 또 자유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막 입학하니까요. 이렇게 1학년 때 쭉 앉아 있는데 학교 그 교울부장 있잖아요. 네? 교울부장 연대 학교를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 선배들이 3학년 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태권도부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운동 신경은 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1학년 막 입학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니까 친구들 전부 다 손들어서 같이 덩달아 손을 들었거든요. 그게 제 일생을 바꿨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4시에 되면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그뭐 4시 되면 그 태권도부 손든 애들은 전부 다 모아다가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켰는데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선수 양선수의 선수. 그래서 수업만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묘하게 그 태권도부 다 끝나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달간은 거의 맞는 게 일이었어요. 그 대련이라고 했던 대련. 다른 애들은 운동을 조금씩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생판 모르고 그냥 그 태권도를 배우러 가가지고 수업만 끝나면 대련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밤 11시까지 샌드백을 때렸어요. 그 샌드백을 막 땀을 절절 흘리면서 샌드백을 때릴 때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에 깊게 빠지게 이제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돼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동을 혼자 했어요. 모래주머니 양쪽에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이제 운동을 빠지게 돼서 그것이 제 이제 고등학교 3년간 태권도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이쪽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가 제가 73학번이니까요. 이제 근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뭐 대학도 공부를 너무 안 해버려가지고 숭일학교에서도 거의 그 꼴찌에 가까웠거든요. 숭일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뭐 우리 광주에서 최고 아래 그 가장 꼴찌 그룹에 들어간 거죠. 근데 운동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태권도가 무도였지 지금처럼 스포츠가 아닌 시절이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체대가 태권도과도 없고 그냥 뭐 붕 떠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어떤 개통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은 점점 멀어지는데 갑자기 우리 관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 일본 전 지역 순회하는 태권도 시범대가 있으니까 5명을 뽑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간 합숙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특수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포기하고 했거든요. 3개월간. 그때 이제 운동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그 성일고등학교 강당 그 미션 스쿨 이렇게 나오고 거의 몸이 거의 막 날아다니는 때였거든요. 농구 골대를 발로 찼으니까요. 농구 그 골대 그 천을 발로 찰 정도로 몸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시절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고 제일로 저쪽은 이제 학교에서 제일로 주목센 애들이 한번 모여서 단합대 한 적이 그 얘가 그 영백정인가요? 그 송석정 옆에 거기서 한번 그 만났던 사진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포기하고 했는데 관장님이 오시더만 일본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대학은 정말 가고 싶은 친구들 다 대학 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고등학교 3년간 모든 걸 다 바쳐서 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 대학이나 가보자고 보니까 한 명 떨어진 데가 전남대 철학과가 뭐 40명 모집하는데 41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질까 하고 요행은 바라고 거기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떨어진 거예요. 그 철학과 교수님 지금 친하잖아요. 지금 교수님, 선생님 교수님 왜 그때 저를 떨쳤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화가가 됐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됐어요. 삼수를 이제. 삼수해도 뭐 가망생이 없어요. 뭐 공부를 했어야죠. 대학에 가서. 근데 삼수하고 이제 완전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저한테 와서 세상에 그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그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근데 뭐라도 이제 해야죠. 대학에 가려면. 그래서 누나가 말하는 그 대학을 제가 그 미술 학원을 갔어요. 누나가 그 어떤 데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가 그림을 가르치는 그분이 오지호 선생님 아들인 오승윤 선생님이 미술 학원을 했어요. 제가 올해 오지호 미술상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그 정말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생이 그 충장로 가면 용화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충파 옆에 그게 그 광산에 있는 영화 박영철 선생님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지은 건물이에요. 충장로 그 충파 옆에 그 위에가 광주 문인들을 위한 사랑방을 해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오승윤 선생님이 미술 학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강영윤 선생님, 황영 선생님 지금 대가들이 다 미술 학원에서 그냥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1년간 죽기 살기로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는 뭐 방법이 없어요. 사수할 수도 없잖아요. 군대 가야 되니까. 오승윤 선생님이 제가 가고 나서 한 달 만에 갑자기 사라져서 보니까 전남대학교 미술대학 창설해가지고 교수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제자들이 저를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송창식의 그 맨 처음 말을 해도 좋을까 그 송창식의 노래라든가 이런 게 엄청 그 장발의 통기타 정말 그 저는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도 대학 시절 가라 보면 너무 뭐 매일 막걸리 우리 형한테 미안한데 막걸리에 통기타에 예술지상기 우리는 밤만 되면 술 마시면 우리는 가난한 예술가가 되자 돈 벌고 이런 예술가가 아니고 이중섭처럼 고처럼 우리는 그런 예술가 되는다고 막 그렇게 밤만 되면 술 마시면서 그 예술을 논했던 그 대학 시절이 지금도 가장 아련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양림동에 양림 언덕 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양림 옥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이제 삼수에서 가다 보니까 7호학번으로 가가지고 79년 8년도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인데 교회만 가면 형사들이 드글드글했어요. 형사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보고 막 같이 기도드리고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말하면 그 박정희 말년
독재 정권의 말기 때 가장 탄압이 심할 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교회가 양림 그 옥교회였습니다. 기장교회. 제가 거기 청년 부자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매일 그 치열한 그런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들은 세상은 이렇게 아프고 사람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러는데 우리들은 왜 내 작업실에서 풍경하고 꽃만 그리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상가하고는 왜 이렇게 관계가 없이 우리가 예술이라는 원래 그런 건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대학교 4학년 때 그 양림교회 지하실에서 엄청난 대작을 제가 그렸어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없어요. 이게 그림이 3m 60이니까요. 190이. 굉장히 큰 대작을 대학교 4학년 때 양동시장에서 천 짜다가 나무에다가 짜가지고 이게 이제 광주 전남의 최초의 민중미술입니다. 70년대. 이때가 민중미술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요. 민중문학은 있었는데 민중미술이라는 용어가 없는 시절에 70년대 대학교 4학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하도 크고 통으로 된 그림이어서 막 굴러다니다가 많이 상처가 많이 났어요. 양림교회가 걸려 있었는데 교인들이 무슨 이런 무서운 그림을 걸어놨냐고 뛰라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뛰었는데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3m 60짜리를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그림이 정말 그 역사적인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상처를 좀 받았죠. 그때 전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때 아마 좀 몇 년 후에 했으면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민중이란 요소의 미술이 아직 그 정보부도 모르는 시대여가지고 이게 79년 2월에 학생을 그 진경호 화백하고 찍은 사진인데 우리 적견실에 가니까 진경호 화백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림입니다. 좀 그때도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작품입니다. 저 양림동에 1976년도에 그 저희 집에 가다가 지금은 저 석조 정말 아름다운 다리였는데 저 다리를 없애버리고 이상한 콘크리트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판자 위에다가 비가 오는 날 양림 다리를 그린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작품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예술대학이 없고 미술 교육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가 되더라도 전부 다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그리고 뭐 그림이 팔리나요 그때? 뭐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시절에 뭐 집에다 계속 돈 타서 쓸 수도 없고 집에 가도 뭐 돈도 없고 그런 그 아버님이 고3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또 교사 자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여자상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1981년도에 부임해서 10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민중미술을 한 세대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민중미술한 작가들이 노동자나 농민들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런 층의 그 대상을 가지고 작품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 작품들은 전부 다 서울에서만 전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민이나 노동자 이 사람들이 그림의 대상일 뿐이지 그 예술을 그분들하고 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학교 제가 미술 교사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왜 만약 민중미술이라고 하면 그 농민들하고 같이 그림을 이렇게 서로 향유해야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미술관으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농민이라 다들 바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들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 찾는 미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를 했었어요. 실제로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80년대. 그래서 이 그림을 들고 아래는 구례장터, 또 순천, 화계, 광양 이렇게 동부 육군에 있는 장터를 다니면서 전시를 했고, 이 구례 가는 길은 그 시대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3m짜리. 그때부터 제가 대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이 그림 사가지고 소장하고. 그때 시대 그림입니다. 이거 이제 5월에 먼저 자식을 보낸 어머님이 이제 이 꽃이면 그대 제일이 오는 거고요. 소쩍 세우는 날. 상당히 그 민중적이면서도 극한적인 그런 그 어떤 모습보다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그림들을 제가 좀 그렸어요. 광주알이랑 해서 이것도 3m 50짜리 굉장히 큰 대작이에요. 1900. 그때는 제가 그 유화를 전공했는데 유화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라 생각을 해서 수채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수채화는 맑은 수채화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좀 민중적인 그런 황토색의 수채화를 많이 그렸죠. 1991년도에 그 광주 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가 자리를 대학으로 옮기게 돼서요. 제가 그 드디어 다시 고향인 이제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광주 상고 교사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우리 아내도 그때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 자기 고향인 여수에서 애리 둘이 데리고 살고 저는 광주 혼자 와가지고 자취생활을 교사 생활하면서 했었죠. 그때 그 이제 주말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그 기차나 버스를 타고 아이들 가족을 만나러 여수로 갔었죠.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밤에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었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차 안에서 밖을 보니까 밤에 그 논두렁이 막 뱀처럼 꾸불꾸불 해가지고 기차가 빨리 달리니까 저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님 품속에 파고들면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을 많이 못 보지만 그 시절에는 별이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러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창밖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 품속에 들어왔던 별하고 내가 어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별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 그림이 그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1993년도 여수로 가는 막차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됐고 이게 박안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문인들이 아마 좋아할 그림이죠. 그래서 첫 개인전할 때 선생님이 이 그림 사러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사기 직전에 뭔 이름 없는 시인이 이걸 샀어요. 뭔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박안서 선생님이 그 시인한테 나한테 양보해라 이제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박안서 선생님이 이제 광주에 와서 제 그림을 하나 좀 사시게 됐죠. 그때 이제 제 시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 곁에 앉아 밤열차를 탄 적이 있었다. 구불한 논두렁이 끝없이 휘감아도는 들녘이 무서웠다. 어머니 품은 가까이 있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어머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지금껏 그 흰 덩어리를 잊지 못한다. 그것은 들녘이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머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죠. 광주 와서 이제 그 혼자 작업실에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썼던 시입니다.
자치일기라는 시예요. 원래 저는 이제 그 운동을 그만두고 재수할 때는 갑자기 그 시를 쓰고 싶어서 원래는 시인이 꿈이었죠. 근데 국문과를 갈 수가 없는 게 국문과는 이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국영수를 봐야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론 시험이 전혀 없는 조대 미술교육과는 이론 시험이 없었어요. 전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조대를 가야 된다. 그림으로만 뽑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시는 제가 원래 꿈이어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별 내리는 제 신창동에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고 굉장히 큰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신창동에가 이 언덕의 교회, 또 정미소, 또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다 있는 곳이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가 새로 지어가지고 이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밤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바람 첫날 들녘에서 제 양림동 그 철도변 건너편, 지금 이제 방림동이에요. 방림동.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광산입니다. 광산. 그 신창동에 제 작업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렇게 굴다리 있고 그 교회에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더니 산 전체를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눈은 펑펑 오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가 큰 도시가 들어선대요. 여기가 첨단입니다. 첨단. 여기가 싹 여기가 이제 첨단이 들어서기 전에 제가 이 5m짜리 큰 대작을 그랬어요. 겨울에 1993년도니까 세월이 그때 그림들은 좀 이렇게 좀 쓸쓸하고 서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미소 한편에 약간 그 단편 소설이 나온 것 같은 풍경이죠. 여기는 이제 그 저기 황룡관, 신창동 건너가는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인데, 뭐 이렇게까지 거대하지 않는데 화가들은 또 이렇게 약간 큰 그 강으로 표현을 하죠. 선운사 동백. 그 선운사 대웅전 뒤편에 정말 아름다운 동백숲이 있어요. 여기가 인천 김성수 씨 생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막아놔서 못 들어가는데 정말 그 백년사 동백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동백이에요. 근데 광장 황아들 한 20명이 동백 그리러 갔는데 전부 다 피어있는 꽃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백은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구나 해서 이제 그 집 작업실에 와서, 이것도 굉장히 큰 대작, 2m 27의 큰 대작입니다. 이제 교사 생활을 광주 상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요, 제 친구 중에 곽재구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재구가 저에 대해서도 글을 참 많이 썼거든요. 저만 만나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네는 학교 그만두고 화감해야지.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아내도 학교를 그만뒀어요. 제가 그 교사 생활할 때 우리 아내도 교사였는데 저한테 와서 학교 그만둔다고 땡을 까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요. 막 더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만둬라 했더니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곽재우 시인이 나만 보면 그만두라고, 아니 자기가 뭐 우리 가족 뭐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화가 그림만 그려야지.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나 진짜 그만둔다 해가지고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1997년 2월에 교장선생님 책상에다 그냥 던져놓고 나와버렸거든요. 학교가 이제 난리가 났죠. 뭐 갑자기 이렇게 그만둔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97년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서점을 했어요. 네, 서점을 했는데 이제 그 서점이 이제 동그라미 서점인데 우리 형이 했던 건데요. 그 아래다가 시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일어나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조그마한 부제로 해서 서점을 했죠. 근데 서점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 책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서점을 1년 하고 이제 접게 됐어요. 이제 97년에 이제 2월에 그만뒀는데 그해 IMF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이 이렇게 막막해지고 그림이 안 팔리면 이게 이제 뭐 애들 중학교 다니고 둘 다 그러는데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섬진강을 7월 달에 혼자서 그 전라북도 진안에 대미섬이라고 있어요. 그 발원지. 거기서부터 광양 망덕까지 260km를 혼자 걸었어요. 7월 달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그래서 이제 와서 작업을 했죠. 내 영혼의 비트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 그림이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다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되니까 작업에 아마 그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전시할 때 완판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시만 하면 거의 다 완판이 됐어요. 전시만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화가로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나를 그렇게 학교 그만두라고 난리를 해가지고 곽재우 씨 나만 보면 그렇게 영혼의 고문을 시키는데 곽재우 씨는 그 다음에 순천대 교수로 간 거예요. 국립대 문창과 교수로 가서 저한테 1년간 비밀로 했어요. 근데 그건 시인은 살 수가 없어요. 교수를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그 문학의 질이 조금 떨어진 이유가 가장 뛰어난 문인들이 전부 다 교수로 간 거예요. 좀 그 가혹한 이야기인데 최고의 그 문인들이 전부 다 교수로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써야지 이게 글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얘들 가리키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는 정말 그 한 단계 높은 세계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세계에서 한 단계 높은 세계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 1cm가 정말 깊은 세계인데 그걸 넘으려고 하면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예요. 한국 문단이. 그래서 하향 표준화가 좀 돼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이 보라색 옷 입은 여자가 여기 안에 슈퍼 입는 남자를 짝사랑해요. 짝사랑하는데 이 추운 겨울날 원피스가 입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랑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달과 매화는 보통 그 동양 화가들이 많이 그린데요. 저는 요화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97년도 작품. 강가만추라고 이게 이제 97년도 학교 그만두고 섬진강 여행하면서 중간에 그 임실의 진매마을이라고 거기 김용택 선배님이 살았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거든요. 그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밥도 해주고 거기서 하루 잤는데요. 그때 그 김용택 선배님이 그 심었던 나무를 저는 여름에 봤는데 가을로 바꿔서 그 화가지 할 수 있잖아요. 가을로 바꿔서 이렇게 텅텅 그 가을의 만추를 그리게 됐어요. 최송화.
요즘은 꽃을 제가 많이 안 그리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꽃을 많이 그렸어요. 깊은 상처와 저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많이 그렸는데 나무만큼 인간한테 많은 걸 주는 그런 자연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랜 세월을 아무 말 없이 다 견디잖아요. 수많은 사건들 그걸 이렇게 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냥 나무를 그냥 나무로 그린 게 아니고 한 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바람을 따라 길을 걷다는 대숲바람. 그림이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서정적인 시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시대가 바꿔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서정적인 이런 형의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국제적인 그런 미술 세계에 들어가서는 이거 옛날 그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광주 비엔날레가 생기고 나서 현대 미술에 홍수가 쏟아질 때 우리의 미술 용어로 그런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겨루기 위해서는 그런 그 서정적인 작품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더라도 그런 그 조형적인 용어는 세계적인 용어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광주 양림동이 몇 번의 큰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숭일고등학교가 광주 양림동에 있다가 그 경신여고 자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일곡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게 양림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양림동 한 마을이 싹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거기에 이제 김현승 시인, 소설가 황석영, 문순태, 또 TV 드라마 작가 조소혜 이런 분들이 그 마을에 살았는데 그 우리 집도 통째로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포크레인들이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헤집고 다닐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았던 우리 친구들 집 아니면 그런 어르신들 집에 창틀을 다 뜯어왔어요. 한 100개 이상을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창틀에다가 옛날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양림동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그림들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지금 사라진 양림동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혹시 양림동에 박물관이 생기면 제가 다 기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들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옛날 민중미술 시대에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죠. 2000년도 들어와서 저한테 가장 큰 것은 그 오지 여행을 제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을 하더라도 그냥 뭐 유럽이든 이런 여행보다는 좀 더 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 훨씬 그 영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이 라다크라는 데였죠. 라다크.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라다크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했는데 20년 전 이런 때는 상업적이지 않고 그냥 은둔의 도시였어요. 가기도 힘들었고 라다크에 가고 또
이건 티벳 여기는 카일라이스라는 데입니다. 카일라이스 수미산이라는 티벳 서쪽에 있는 실제로 이렇게 수미산이라고 칭하는 그런 전설의 산이 있어요. 모든 산 중에서 지구상의 모든 산 중에서 가장 영적인 산, 최고의 산이 카일라이스입니다. 거기가 제가 한 17년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좀 가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그 산을 한 바퀴를 도는 거 보고 코라라고 그러거든요. 코라, 순례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순례도 하고 그런 오지 여행을 히말라야 등반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풍경을 그리더라도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세계인 블루를 만나게 됩니다. 푸른색을 만나게 되죠. 와오는 순천에 있는 바닷가예요. 여기를 곽재구 시인이 순천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 와온 바닷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가면 꼭 같이 여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곽재구 시인 한 번도 거기를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니까 너무 상업화돼서 옛날 와온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안 가거든요. 근데 와온은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 라다크는 내가 생각하는 꿈, 그래서 현실과 꿈을 하나의 합폭에 같이 넣습니다. 그림 제목이 지금 양쪽에 바꿔졌네요. 아래가 와온에서 라다크 별을 보고 푸른강과 마을은 좀 위쪽입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일생을 변화시키는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운동을 하다가 그림으로 그린 것은 저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였고요. 학교를 그만둔 것도 교사직을 하다가 그만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애기 둘이 있는데 아내도 전혀 안 벌고 있는데 가장이 사표를 쓴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정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 번째 저를 굉장히 크게 생각한 게 미술관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2015년 올해 10주년이에요. 근데 화가가 미술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매력을 투자해서 그림 팔아서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미술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관은 그게 아니에요. 투자만 하고 돈만 끝없이 들어가고 전혀 거기서 수익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양림동에는 정말 미술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잘. 왜냐하면 거기 김현승 시인이 있는데도 김현승 문학관이 없어요.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 문학의 대부시거든요. 문병남, 문순태, 김준태, 조태일 이런 지금 광주를 이성구, 광주를 알리는 80대 중반의 대가들이 전부 다 김현승 시인 제자예요. 김현승 시인 추천해서 만든 제자인데 그 김현승 시인의 문학관이 광주에 없어요. 참 예양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저기 통영에 가면 김춘수 문학관, 전영림 미술관, 유치암 문학관, 박경리, 윤희상 음악관 다 인구 14만밖에 안 되는데 다 있거든요. 광주의 문학의 대부라고 하는 그런 김현승 시인의 문학관이 양림동에 있어야 되는 인생의 3분의 1이가 양림동에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양림동 이러다가는 전주 한옥마을처럼 완전히 상업화되고 주민들은 다 떠나가고 돈 버는 사람만 그들 하면 그 마을은 오래 못 가거든요. 몇십 년밖에 못 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고향 양림동에 바치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7월 28일이니까 딱 올해 10주년이네요. 지금까지 그 직원 봉급 제가 사비로 주면서 10년을 버티고 지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 철판으로 된 문을 만들고
개관식 때 그림이고, 이건 문순태 선생님이 양림동에 제 건너편에 사셔서 그 1주년 때 선생님 근하고 제 그림하고 하고, 선우님의 김창환 형이 저하고 굉장한 그 영혼의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여기서 또 7주년 때 둘이 같이 전시회를 또 한 번 했네요. 미술관에서 여러 행사를 그동안에 많이 하고, 적은 미술관인데 한 20만 명이 다녀갔어요. 광주시로서는 한 민간인이 이렇게 광주에 어떻게 보면 관광에 굉장히 큰 역할도 이제 되는 거죠. 2015년도에 이제 미술관을 개관하고 제가 또 한 번 결산을 한 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게 2019년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양림동 축제도 제가 2011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최영호 청장 시절에 양림동은 어마어마한 인문적인 자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동네는 없는 것도 막 지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림동은 굉장한 인문적 자산이 있는 데니까 축제를 인문학 축제를 좀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러 갔는데 저한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거 말은 꺼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2011년도에 굿모닝 양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위원장하고 있어요. 완전 봉사하고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냥 사회도 제가 보고 지금까지 한 14년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성격이 너무 보통 예술가들이 좀 과격한 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화가인데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고, 이제 광주시에서도 뭐 문화 세계 수용대회 문화행사 추진 위원장 또 해달라고 해갖고 뭐 개폐식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 아래 구루치안 나라 거기로 혼자 갔어요. 그리고 1년간 거기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제 메일을 제가 못 열어봅니다. 그래서 메일을 우리 미술관 실장이 언제나 제 메일을 이렇게 열어볼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 세 개를 못 해버리니까요. 그 먼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혼자 방 하나 얻어놓고는 완벽한 독방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안 그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360점을 작업을 이제 그렸죠. 360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작업 시에 그때 정동환 선생님이 저 응원으로 와가지고 재즈바에서 아래 재즈바거든요. 거기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둘이서 와인 5병씩 먹고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집에 정동환 선생님이 저 준다고 고추장을 갖고 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택시에다 내고 내려가지고 비밀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이 조지아 풍경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인구가 한 450만이고 남한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5,000m 넘는 산이 4개가 있어요. 바로 넘어는 러시아고,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푸시킨이라든가 톨스토이, 고르키 이런 러시아의 최고의 대가들이 다 조지아에 와서 살았어요. 몸 아프면 다 치료받고 그렇게 하고 갔죠.
이제 그때 그렸던 360점 중에 이렇게 코카서스 풍경, 압구정 귀향 너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나룻배 이렇게 가는 그런 풍경들. 피로스만이라고 여기 그 백만송이 장군이 노래 있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조지아의 국민화가 피로스만 이야기예요. 이 피로스만 굉장히 가난한데 나중에 그 철도 노동자 생활하다가 쓸쓸하게 혼자 그 지하실에서 죽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러시아 아니 그 불란스에서 그 여배우가 하나 공연하러 왔는데 그 여배우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여배우가 있는 호텔 광장을 전체를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참 미친 사람이죠. 그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그 여자는 뭐 피로스마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른 남자하고 떠나버리죠. 마가레트라는 여자인데요. 그리고 피로스마니는 그냥 쓸쓸하게 죽죠. 근데 피카소가 이 피로스마니의 그림을 엄청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아주 대회고전을 벌이는데 그때 다 늙은 마가레트가 그 이 전시장에 와서 엉엉 울죠. 이렇게 조지아 가면 이 피로스만의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때 이제 저하고 1년간 저를 가장 아꼈던 것이 이 검은 소파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그림 그리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검은 소파에 앉아 있다 몇 날 며칠째 기퉁이 벽에 붙은 채 이름 없는 조연 배우에 시키는 깃질처럼 잠겨져 놓여 있는 검은 소파. 검은 소파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간다. 말없이 바라보면 먼지 묻은 그의 짙은 숨이 나에게 다가와 그림자로 들이온다. 그러면 긴 그림자 발밑에 누운다. 검은 소파와 앉아 벽과 이야기하고 창문과 이야기하고 햇살과 이야기하고 커튼에 누런 때와 이야기하고 지나는 사람들 찻소리와도 이야기한다. 비와 이야기할 때 소파와 나는 가장 행복하다. 가장 좋아한다. 어느 날은 내가 없고 검은 소파만 있는 것 같다. 어느 날은 내가 검은 소파가 되었다. 오늘 또 나는 검은 소파에 앉아있다. 하루 종일. 위에 그림이 이제 조지아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광주에 와서 큰 대작을 하나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m 60짜리 검은색으로만 그리고 1,500원짜리 페인트 붓으로 그린 거예요. 1,500원짜리 그 페인트 붓 그 한 붓 하나만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 시를 70편을 썼어요. 그 조지아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시하고 해서 제 생애 첫 시집을 65세 때 내가 냈나요? 그 전에 뭐 시집을 몇 권 낼 수 있었는데 시집을 낼 수 없는 것이 제가 아는 내 동료 시인들이 그 한 편의 시를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쓰는가를 알기 때문에 화가가 그냥 일기처럼 쓴 시를 쉽게 시라고 내놓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갑이 훨씬 넘은 나이에 내면 친구들이 그래도 좀 봐주겠지 하고 그때 이방인의 소묘라는 그 책을 냈고 전시를 했었죠. 그때 양림동 후배들이 와서요. 이인환도 있고 뭐 강신경 교수는 와서 또 응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전시회 한 건데 이거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19년도에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바로 코로나였어요. 2020년.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해방이다. 드디어 독방에서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오자마자 또 다시 감금 생활이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주 숨 막히는 저는 막 그 데미지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60점을 가지고 300점을 전시를 했어요. 한 전시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림의 숲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아마 안 나온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360점을 그렸습니다. 그냥 스케치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정식 작품이었어요. 1층, 2층, 3층을 전체를 다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이제 서울에서 큰 대작전을 하게 되고요. 조지아 대사님 대사관에 제가 그림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사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이 작품을 대사관에 기증했거든요. 저쪽은 김창완 형이 전시장 와서 같이 또 그때 그 장사익 형이 와서 저 혼자만 의자에 앉혀놓고 5분간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앉혀놓고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이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요.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울살은 밝게 빛나네. 차이기 형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더 많은데 저한테 꼭 형이라고 그래요. 희원이 형이. 뭐 그런 연유로 해서 2023년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저 개인 초대전을 받게 됩니다. 네. 존재한 시간 굉장히 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봤던 그 음악이 제 그림을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해서 제가 제 강연 때 다른 뭐 음악 하는 친구들도 많이 알긴 하지만은 내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만드는 그 그림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어서 그래서 그 생애 연장이라고 해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탄생, 사랑, 생의 시간, 생애 기억, 안식, 레퀴엠은 진홍곡이거든요. 이 6개의 장르로 해서 200호짜리 굉장히 큰 대작들이에요. 그냥 소품들이 아니고 2m 59의 굉장히 큰 대작들을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제 그림이 조금 더 점점 그 추상적이고 또 그 철학적이고 생을 살면서 요즘 그림들이 굉장히 너무 그림이 밝고 아트페어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표현이 그러지만 정신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그래야만 되는가 생각이 있어서 역으로 이 시대하고 방향은 다르게 더 깊게 더 철학적이고 이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됐던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소품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작으로 거의 매일처럼 대작을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큰 대작을 수십 점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이게 재료비 제가 시인 친구들한테는 자네들은 진짜 행복이에요. 그냥 뭐 컴퓨터 한 대 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화가들은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빛의 안식, 시간.
이거 가장 최근 그림들입니다. 더 추상적이고 변해가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많이 변한 화가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그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평생을 그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작업을 변화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번 팔리기 시작하면 그 그림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변화를 않고 계속 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그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건 제 친구 박재구 시인이 저한테 보낸 엽서인데요. 평생 별과 꽃을 사랑했으니 그대의 혼 또한 그들 곁에 머물 것이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 죽으면 묘비령으로 꼭 이걸 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작업한 지가 50년이 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내후년까지 큰 미술관 전시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처럼 대작을 지금 한 수십 점을 또 해야 되는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지만은 저한테 주어진 그런 예술의 시간들은 전에 놓치지 않고 좋은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한테 예술가로서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 작품 지나온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루하시진 않은지 모르겠네요.